오늘 좋은 밤. 안녕하세요. 프로이트의 의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빙산과 같다. 커다란 얼음덩어리의 일부만이 물 위로 노출된 채 떠다닌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밖으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공부를 쉽게 풀어놓은 에세이 같은 이 책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지도가 한눈에 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챕터 15, 가장 달콤한 무의식, 사랑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챕터 15 가장 달콤한 무의식, 사랑.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매우 미쳤다는 뜻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좋은 사람도 있고 왠지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려면 정신분석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 무의식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침전되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백지 상태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검색해서 그 사람과 검색 결과를 비교하게 됩니다. 예전에 경험한 좋은 사람과 비슷한 면이 있으면 마음속 모니터에 좋은 사람으로, 이전에 싫어한 사람과 닮았다면 미운 사람이라고 평가 결과가 뜹니다. 이를 전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로 옮겨와 새로운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정신분석을 받는 사람과 정신분석가 사이에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분석받는 사람의 대상 관계가 분석가에게 복사되어 비치는 것입니다. 전이는 정신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치료 도구입니다. 결혼 상대로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와 비슷한 여자한테, 여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닮은 남자한테 끌리는 것도 일종의 전이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로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정반대의 사람을 고르기도 하는데 그것도 뒤집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합리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애써서 하려 해도 무의식이 그 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좋다거나 어쩐지 싫다는 느낌은 다 무의식에서 오는 전이의 영향입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환상. 말이 통한다고 느껴지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과 내가 말이 잘 통하는 것인가요? 내가 하는 말에 상대가 단순히 동의하는 것만을 가지고 서로 통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자연히 인상이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첫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나쁘면 다시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첫인상은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결정됩니다. 그러니 준비를 잘하고 만나야 합니다. 우선 늦으면 안 됩니다. 10분 전까지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이 내가 그를
내가 나를 이기는 길입니다. 약속 시간에 누가 먼저 오는지에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를 처음 만나는 날은 옷, 헤어스타일, 화장이 나를 나타냅니다. 제대로 차리고 가야 자신감도 생깁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고 속에서 올라오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과감하게 눌러버리세요. 상대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쉽게 이어집니다.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세나 태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한 단순한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해하고 이해받는 기술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통의 기술이지요. 사랑이라는 감정도 이 영역 안에 있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소통이란 막히지 않고 잘 통함, 또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해받고 이해하기 위한 기초공사로 위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해받는 느낌은 인생을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는 물론이고 살아가면서 고난의 바다에 빠질 때,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면 어려움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의 충동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냥 말없이 가까이에 적어도 같은 도시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 모두가 상대를 먼저 이해하기보다는 상대가 자기를 먼저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원활하게 되려면 남에게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상대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조건 마음을 비우고 잘 들어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듣는 척하거나 내게 좋은 것만 골라 들으면 안 됩니다. 듣는 것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내 입장에서의 비판이나 가치 판단을 미루면서 들어야 합니다.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소통의 물길이 열릴 것입니다. 관계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싫다.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알게 모르게 상처받는다. 그런데도 왜 관계를 끊지 못하는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이렇게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당연히 평등해야 합니다. 평등한 관계에서만 서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을 둘러보면 완전히 평등한 관계는 찾기 어렵습니다. 한 편이 다른 편보다 다소 유리하거나 불리한 위치에서 관계가 지속됩니다. 사랑의 대차대조표가 불균형을 이룹니다. 한쪽이 상대를 더 생각하고 다른 쪽은 상대를 덜 생각합니다. 상대에게 집착하는 사랑일수록 손실이 납니다. 손실은 상처와 흉터를 남깁니다. 나는 내 인생의 중심인 그 사람을 쉬지 않고 생각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나를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 그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가 희생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야비한 사람이라면 내 희생은 이용당할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쏟는 에너지의 불균형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가학적, 피학적 요소가 관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학적이라 함은 남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성향을 말합니다. 피학적인 것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상하게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학적인 사람과 피학적인 사람이 만나면 오래 사귑니다. 병적이지만 서로 맞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가 나를 티끌만큼도 생각해주지 않지만 그를 향한 내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다. 포기하기에 내 사랑은 너무 깊다. 이런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해야 할까요? 괴로워하면서도 서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 문제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독립해서 잘 살고 있어도 자신을 괴롭히는 배우자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마치 인질범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길들여진 인질과 같습니다.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숨은 이유는 환상과 두려움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나를 아끼는 그 사람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면서 양보합니다. 그가 나를 때리고 나서 미안하다며 던지는 약간의 친절한 말에 사로잡혀 사실은 그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안아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는 나를 때리고 나서 후회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상대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 괴롭히는 것은 가학적인 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만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신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 중의 하나는 마음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함께 치료하며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그의 관계가 엉망이라면 다른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재조명해 봐야 합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핑계를 대지 마세요. 연애는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자신을 아주 많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대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에 빠지면 상대에게 의존하고 상대에게 헌신적이 됩니다. 내가 그의 사람임을 내놓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움직임으로 보면 연애는 사실 미친 짓입니다. 자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아가 현실을 검증하는 기능이 고장을 일으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령, 환경, 학력의 차이를 무릅쓰고 가족의 반대에 시달리면서 심지어는 가출을 하면서까지 그를 따릅니다. 그를 갈구합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숨쉬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차라리 단순합니다. 만약에 이런 나를 그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가 그에게 하는 만큼 그가 나에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사랑은 계속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비현실적입니다. 첫눈에 누군가에게 반하는 것은 그가 나와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와 같으면 나를 잘 이해해 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나와 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다고 나 혼자 짐짓 생각해버리는 것일까요? 같다고 생각해버린 거라면 다른 점들에 대해서 벌써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눈 감고 아웅한 것입니다. 그와 내가 달라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은 저 밑에서 부글거리며 끓다가 나중에 터져 나옵니다. 사랑은 열정적 행위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열정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에 의존할 수 있어서입니다.
열정적 사랑은 일종의 중독 상태입니다. 중독이라 말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사랑의 모양이 더 열정적으로 변하길 원하지만 사랑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내성이 생기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금단 증상으로 고통을 받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열정적 사랑의 세 요소는 이상화, 성, 그리고 공격성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마술입니다. 열정적 사랑이라는 마술에 쓰이는 원료는 위험함, 모호함, 예측 불허입니다. 열정적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위험해집니다. 온도계 고장으로 과열되고 있는 엔진처럼 열정적 사랑은 절대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정이 화려할수록 사랑이 깨질 위험은 증가하고 공격성은 더 파괴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왕위조차 포기하면서 미국 출신의 이혼녀 심슨 부인과 결혼한 일은 세계적인 사건이자 열정적 사랑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과연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두 사람의 머리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스스로 왕위를 버리고 윈저공이 되어버렸던 에드워드 8세는 행복했을까요? 열정적 사랑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 엄청난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끝이 좋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캐서린 헵번과 역시 영화배우이자 유부남이었던 스펜서 트레이시의 사랑은 비록 불륜이었지만 평생 지속된 것이 아마도 열정이 아닌 이성적인 인내심이 이유였을까요? 열정적 사랑은 서로 의존하는 공생관계가 된다는 것이고 공생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경계 없이 나를 그에게 무방비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나를 맡긴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해지는 느낌이 들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유 없이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성숙한 관계로 오래가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작은 파도로 만족하고 거센 파도로 변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열정적 사랑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신혼여행지에서 흔히 보는 커플룩은 쌍둥이 흉내입니다. 한창 좋은 시절의 젊은 연인이나 신혼부부는 신체 일부가 붙은 샴 쌍둥이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일심동체라는 말은 무지개처럼 헛된 꿈입니다. 누구나 첫사랑을 통해 상대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으로 인해 첫사랑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관계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 제일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은 슬픈 모순입니다. 모든 사랑은 과거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은 첫사랑에 있습니다. 다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옛사랑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사랑은 퇴행적입니다. 현재같이 보이지만 과거로 돌아간 것입니다. 정신분석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랑은 과거가 현재에 더딥혀지는 전이 현상입니다. 사랑은 자기 노출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을 통해 내가 잘할 수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에게 구속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성장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구속하는 것이 이기적인 일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하고 싶어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와 그와 내가 무조건 같이 있기 위해서 상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상대의 장점을 발굴해서 독립적으로 키워주는 관계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상대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만을 돌보고 자신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반쪽의 사랑입니다. 피학적 사랑입니다. 자신만을 돌보고 상대를 돕지 않는다면 역시 반쪽의 사랑입니다. 가학적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고독한 남자가 멋있어 보인다면 곧 함정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남을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실천할 수 있는 실용학문입니다. 인연은 불확실하며 사랑은 달아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사랑의 필연적인 진행 과정은 시작, 지속, 그리고 해체입니다. 사랑은 낯선 사이로 만나서 친근감을 느끼다가 서로 끌리며 낭만적 애정관계를 만들고 결혼 생활이나 동거를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사랑이 식으면 헤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랑은 영원이 아닙니다. 사랑은 한 가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애정, 욕망, 호기심, 자존심, 소유욕이 엉켜있는 복잡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동전의 뒷면에는 미움이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생각만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사랑은 늘 이성이 지배하는 머리와 열정이 가득 찬 가슴이 서로 다투는 갈등입니다. 냉소주의자는 남녀관계는 사랑, 희생, 로맨스, 헌신이 아니고 힘, 섹스, 재산, 기만, 그리고 통제일 뿐이다. 사랑은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오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짙은 화장과 화려한 옷차림을 통해 자신과 상대를 속입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지닌 것을 과시하면서 상대에게 자신이 느끼는 본능적 욕구를 가립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랑은 자신이 잘 달래야 하는 감정입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속으로는 자꾸 나와 같은 사람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사랑은 결국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